미국의 중앙은행격인 연방준비제도가요 금리를 0.2%포인트 올렸습니다. 올리면 보통 그렇게들 하는데 너무나 그동안 팍팍 올리다 보니까 베이비 스텝이란 이름까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걱정 커졌습니다. 미 연준의 이번 결정으로 우리와 미국의 금리 차이가요 무려 1.5%포인트로 벌어진 겁니다. 22년 만에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걱정들 포함해서요. 주요 경제 이슈를 YTN 경제부 조태현 기자와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조태현입니다. 예. 먼저 궁금한 게 박준범 PD가 이 코너 이름을 조프로의 경제 백불이라고 정했어요. 아, 저 모르고 있었는데. 네, 그동안 두 분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왜 조프로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흔히들 출입처에서 기자들을 프로라고 부를 때가 많은데요. 그래서 조프로라고 붙이신 것 같고 백브이라고 정하셨으니까 경제 뒷얘기까지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얘기 자세하게 또 재밌게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먼저 금리 얘기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거운 얘기네요. 연준이 당초에는 조금 더 올릴 거라고 했는데 그렇죠.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베이비 스텝 그 결정한 이유가 먼저 궁금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상단 기준으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5%대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번 FOMC를 앞두고 연준이 선택할 수 있었던 옵션 크게 봐선 세 가지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빅스텝, 그리고 이번에 선택한 베이비 스텝, 그리고 동결 이렇게 세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그런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상을 했던 거지만 25bp 인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을 제외하고는 아마 선택지가 없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인 분석 같습니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면요. 먼저 빅스텝 가능성이 있었을 거예요. 이건 사실 FOMC를 앞두고 연준에서 계속적으로 시사를 해왔던 문제거든요. 그런데 FOMC를 앞두고 실리콘밸리뱅크 파산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역시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이 그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을 떨어뜨리고 이것이 파산까지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빅스텝을 단행하는 거는 아무리 연준의 목표가 물가를 잡는 거라고 해도 너무 위험한 길이었을 겁니다. 시장에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가능성은 말씀드렸다시피 동결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연준이 동결을 택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시장이 지금 상황이 정말 위험한 상황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안 그래도 지금 연준을 바라보는 시장의 신뢰가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이런 연준에 대한 신뢰도가 더 추락하는 결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동결도 선택하기는 어려웠을 거고요. 이런 측면에서는 25bp 인상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베이비 스텝 외에는 다른 선택지는 아마 없었을 거라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 같습니다. 한마디로 고민이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진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한 데는 미국에서 그렇게 금리 인상 많이 올린 게 또 뭐 이유가 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실리콘밸리뱅크가 너무 미국 국채에다가 투자를 많이 했다. 미국 국채 투자 비중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 미국 전체 은행을 봐도 이렇게까지 국채 투자 비중이 높았던 은행은 실리콘밸리뱅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은 시장 금리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채권 금리가 오르게 되는데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입니다. 이 말은 채권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고요. 그 말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축소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은행이 우리 돈을 돌려주지도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의심이 드는 순간 소위 말하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리콘밸리뱅크가 이렇게 초고속으로 파산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 투자 실패가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기준금리의 급격한 인상을 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말 하잖아요. 거시미시인데 경제 거시 너무 어려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국이. 거시 어렵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거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미시도 이해하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좀 공부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들 많으니까요. 전망 말씀하셨는데 연준은 FOMC 회의 뒤에 점도표라는 걸 공개를 합니다. 매번 공개하는 건 아니고요. 1년에 4차례 공개를 하는데요. 점도표가 뭐냐? 점도표입니다. 점으로 찍어서 보여주는 도표를 말해요. FOMC 참석자들이 앞으로 기준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점을 찍어서 보여주는 도표를 말합니다.
연준이 이번 FOMC를 앞두고요. 이 점도표가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사를 해왔거든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지난해 12월 예상치랑 같은 수준이었고요. 올해 말에 금리 예상치의 중간값이 5.1%였습니다. 18명 가운데 10명이 올해 기준금리 상단을 5.25%로 봤거든요. 이 이야기는 기준금리를 높이더라도 한 번만 더 25bp 정도 올릴 걸로 그럴 가능성이 커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연준의 성명서에도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는 지속적인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약간의 추가적인 정책 강화가 적절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의 끝이 이제는 다가왔다는 점을 직접적으로 시사를 했고요. 다만 시장에서는 연내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잇따른 뱅크런 같은 상황으로 금융위기가 실제로 현실이 된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여기에 경기 둔화 우려도 여전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연준 설명회를 보면은 파월 의장이 연내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듭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파월 의장이 워낙 시장의 신뢰를 지금 잃어버린 상태라서 이 이야기를 고지고대로 시장이 받아들이지는 좀 의문인데요. 일단 그래서 시장에서는 5월 FOMC에서는 동결을 한 60% 정도로 보고 있고요. 25bp 인상을 40% 정도로 보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인하를 단행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강한 걸로 지금까지는 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내자면 지금 이번에 있었던 0.25% 베이비 스텝 정도 많아봐야 한 번 정도 밟고 그다음에는 계속 인하 내지는 동결 맞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흐를 거다 이런 말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게 국내 통화 정책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게 영향을 크게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한국은행이 항상 이야기하는 게 한국은행은 정부에서는 독립돼 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 자주 하거든요. 이건 사실 한국은행만이 아니라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공통적으로 겪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기준금리를 동결을 했는데요. 주요국 가운데서는 처음으로 동결을 선택한 경우였습니다. 이번에 베이비 스텝으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미국과의 금리 역전폭이 더 벌어지게 됐어요. 1.5%포인트로 벌어졌는데 2020년 10월 이후에 가장 큰 폭입니다. 만약에 연준이 5월에 한 번 더 베이비 스텝을 하고 우리는 동결을 한다면 1.75%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역대 큰 폭이죠. 이번 달에는 한국은행의 통화결정 회의가 없고요. 다음 달 11일에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이라고 해도 한국은행이 추가 인상을 단행할 가능성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일단 동결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는데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준금리라는 건 쉽게 말하자면은 그 나라의 통화 가치를 그만큼 올리는 결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축통화의 달러의 가치가 그만큼 오르게 된다면 원화보다는 달러를 찾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게 되겠죠. 이거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자본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진다. 라는 뜻으로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금리 역전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지금은 그런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당장 원달러 환율 어제 30원 가까이 급락했고요. 오늘은 좀 오르고 있는데 여전히 1,300원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경을 보면은 정책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라는 건 사실 단기금리를 말하거든요. 근데 이거 중요한 거는 미국의 베이비 스텝 이후로는 미국의 중장기 금리는 조금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장기 쪽으로 가보면은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그렇게까지 차이가 크지는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은 자본의 유출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기준금리가 충분히 높다는 점을 들 수 있겠는데요. 중립금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중립금리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잠재 성장률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봤을 때 이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거를 각국 중앙은행들이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략 한 3% 내외 정도로 보고 있어요.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연 3.5%니까 중립금리를 한참 넘어선 수준입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기준금리 수준이 경기나 아니면 금융 안정 같은 데 부작용을 줄 수 있는 수준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또 다시 말하자면은 언제든지 통화 정책의 초점이 물가에서 경기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측면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제 상황 역시 무시할 수가 없죠. 지금 수출도 안 좋다, 내수도 안 좋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률은 조금 더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는 아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난해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기저효과가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올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시적으로 기준금리 인상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한은에서 밝히면은 경제 주체들의 기대를 말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다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75%로 추가 인상 가능성 자체는 아마 남겨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간의 여지는 남겨둘 수 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수출 내수 말씀하셨는데 미국 반도체법이요. 반도체법 관련해서 무슨 가드레일이다 뭐 이러는데 말도 좀 어렵습니다. 이게 반도체법 가드레일 왜 이런 말이 붙었죠? 반도체법을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은 미국 내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국 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안에 들어있는 나라들의 반도체 산업을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런데 반도체 시설을 지을 때 보조금을 주게 되는데요. 여기에 안전장치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이라고 이름을 붙었습니다. 관심이 컸는데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보조금을 받는 기업이 10년 동안 우려 국가, 그러니까 딱 찍어서 중국에다가 반도체 생산 능력을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중대한 거래를 하면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인 확장이 뭐냐? 양적인 생산 능력 확대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생산을 더 늘리는 거. 중대한 거래는 10만 달러로 정의를 했습니다. 이 금액을 넘어서면은 첨단 반도체는 생산 능력을 5% 이상 확장하지 못하고요. 이전 세대의 범용 반도체는 10% 이상 확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좀 그 기술이 좀 뛰어난 거는 5%까지, 그렇죠. 그렇지 않은 건 10%까지인데 그러면 뭐 중국이랑 사업하면은 꽉 맞겠다 뭐 이런 결정으로 보이는데 국내 기업들 사실은 뭐 우리 반도체 최고인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미국의 결정들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손꼽히게 반도체에 대규모 투자를 하는 기업을 꼽으라면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 뭐 나라들 이름도 나왔는데 우리나라를 제 1번으로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사실 이번에 설명을 하면서 상무부가 우리나라 언론 그리고 타이완, 일본 언론에 따로 설명하는 모습도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에서 모두 대규모로 반도체 사업을 하는 기업 역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D램과 낸드 플래시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를 하고요.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허용했다는 점 자체를 두고는 최악은 피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번 가드레일 자체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타깃으로 한 게 아니냐라는 평가도 나오는 게 사실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는데요. 맞습니다. 생산 능력을 5에서 10% 정도를 허용을 하겠다라고 밝혔다면 뭐 괜찮은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시장은 꾸준히 커지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최근에는 챗 GPT 같은 것들이 유행을 하면서 이런 AI 같은 것들에 관심이 커질 때는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따라붙게 되거든요. 서버도 필요하고요. 개발도 필요하니까. 그러면은 막대한 첨단 반도체의 수요가 나올 텐데 중국 시장에서의 우리 기업의 성장성을 막는 조치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뭐 실무 더 얘기했으니까 현실 얘기했으니까 우리 부동산 얘기 한번 해볼까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하락했다고요? 맞습니다.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쉽게 이해하시면 그냥 아파트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올해 공시가격을 보면은 전국 평균으로 지난해보다 18.61% 하락하는데요. 이게 2013년 이후에 10년 만에 하락입니다. 그런데 하락률은 2013년 이후에 또 10년 만에 가장 컸어요.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가장 컸습니다. 역대. 역대 가장 크고요. 세종이 30%가 넘게 빠졌고 가장 낙폭이 컸는데요. 수도권도 다 10% 이상, 인천과 경기는 2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종이 잠깐 살았었는데 물론 저희 집은 아니었습니다. 하락한 배경 설명해 주시죠. 공시가격은요. 한국부동산원이 시세를 조사하면 거기다가 현실화율을 곱해서 산출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 때 기억을 되살려 보면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빠르게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이게 굉장히 좀 급격했다는 점에 하나 꼽을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저금리에다 정책 실패가 겹치면서 부동산 시장이 폭등하기 시작했다는 점. 이 두 가지를 문제로 꼽을 수 있겠는데 그래서 2020년까지는 매년 한 4, 5%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좀 높은 오름폭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2021년에는 19% 넘게 올랐고요. 2022년에는 17% 넘게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세제의 세율까지 올렸어요. 보유세, 재산세, 양도세 다 올렸죠. 그러다 보니까 세부담이 너무 커지고 시장도 소위 말하는 난장판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조세 저항도 굉장히 컸고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에 보유세 부담을 낮추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일단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게 첫 번째 이유가 되고요. 두 번째로는 지난해 상반기 이후 하반기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부동산 가격이 빠르게 하락했다라는 점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올해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난장판이라는 표현 잘 안 하시는 분인데 그렇게까지 표현한 거 보면 과거에 그 주택 정책에 좀 약간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자 공시가격이 내렸어요. 그러면 우리 집값도 떨어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러면 아니 뭐 공시가격 떨어져도 우리 집값은 또 오를 수 있다. 뭐 그런 어떤 건가요? 뭐 시세랑은 연관이 없으니까요. 공시가격은 시세에다가 현실화율을 곱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당장 급하게 영향을 미칠 거는 당연히 세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금이요. 보유세에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이 세금은 확실하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설명을 보면요. 2020년보다는 집값이 높지만 1가구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은 더 낮아지게 될 거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종합부동산세도 대상자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있는데요. 근데 보유세에만 영향을 미치냐? 건강보험료나 기초연금 같은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관심은 아무래도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지금 안 그래도 경착륙 경로로 가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있죠. 그런데 이를 막기 위해서 대책이 나온 거고 이것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되니까 아무래도 뭐 다주택자들의 급매물 같은 것들이 좀 줄어들 가능성은 있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시장 전반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든지 어떤 반전의 계기가 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기준금리는 소위 말하는 중립금리를 넘어서는 수준이고요. 기준금리가 부동산 가격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떨어질수록 그 부동산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준금리가 떨어지면은 기준금리가 오르는 경우를 예를 들어볼게요. 기준금리가 오르면은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 오르게 되고요. 이 이야기는 은행의 조달 금리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대출 금리가 따라서 오릅니다. 그러면은 대출 금리가 오른 상황에서 그렇게 부동산을 쉽게 사기는 쉽지 않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뭐 편의점 가서 라면 사듯이 싼 가격이 아니고 고민 많이 내는 일이죠. 맞습니다. 은행에서 손을 벌려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렇게 기준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예전처럼 저금리 기조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의 어떤 대규모 반전을 기대하기는 지금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찰 이만큼 가지고 집 사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더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오늘 이게 가장 큰 뭐 경제 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가상화폐 때문에 해외 도피하던 권도영 씨가 붙잡혔다 이런 소식이 긴급 뉴스로 막 들어던데요. 맞습니다. 도피가 아니라고 강조를 했죠. 그러면서 도피를 계속했던 테라폼 랩스의 권도영 대표가 결국에 붙잡혔습니다. 위조 여권을 쓰다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더라고요. 완전히 국제적인 범죄자 같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리나라랑 몬테네그로는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돼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쫓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도 쫓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 검찰이 이미 8개 혐의로 권도영을 기소를 했거든요. 몬테네그로 당국에서 어느 국가로 송환을 하냐 이 결정을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로 올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확실한 건 앞으로 권도영 대표가 밝은 세상에 다시 나오긴 쉽지 않을 걸로 보인다는 점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뭐 좀 기억에서 잊혀지니까는 또 저희도 또 까먹게 되는데 권 씨가 연루됐던 루나 사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게 지난해 5월에 발생한 사태입니다. 루나와 테라라는 가상자산의 가치가 대폭락했던 사건인데요. 그전에는 뭐 꽤 튼튼한 코인 중에 하나로 꼽혔습니다. 업비트 기준으로는 시총 4위까지 오르게 됐고요. 그런데 한순간에 99.99999% 사실상 100%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좀 극단적인 붕괴를 보여줬는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그러니까 일정한 가치를 유지하도록 설계된 이런 코인, 자산 시장의 허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어느 정도 시장에 알려준 것으로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뭐 원인 가운데 하나로는 권도영을 비롯한 경영진들이 처음부터 기획 사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금 원인으로도 꼽히고 있으니까요. 네. 앞으로도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수사가 집중되겠네요. 앞으로 금요일 이 시간에 계속 나오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제빼불 조태원 YTN 경제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